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유화 문명 그리고 그 단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조선 삼국시대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송암 김영섭 선생이 2019년도 한국고대농업사연구에서 서술한 내용인데요. 그 시작으로서 이제 농경의 시작과 동아시아 북방민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신석기 혁명, 이른바 농업혁명입니다. 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렵해서 먹고 살았던 분들, 채취를 해서 먹고 살았던 수렵민과 채취민들이 이제 그 동물을 사육하게 되고 곡물을 이제 재배하게 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혁명이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순차적이고 과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던 만년전 그 시기에서는 이제 농민이 되었던 분들하고 수렵가 채취민들의 분포를 생각하다 보면 대략 아마 1대 9 정도, 10%대 90%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점점 늘어나서 수렵 채취민들이 이제 농민으로 변하는 과정, 이것을 이제 농업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렵 채취민들이 농업 인력으로 바뀌는 과정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거의 이제 6,000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시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석기 시대가 말기로 이르고 이제 다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 이 시점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고대국가 성립 시기라고 얘기하게 됐는데, 대략 이제 한국의 청동기 시대를 가장 그 멀리 보는 분들은 이제 BC 20세기, 그러니까 이제 BP 4000년 정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시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BP, Before the Present라고 할 때 또 현재는 이제 주로 이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위해서 설정한 시기인데요. 그때 그 현재는 1950년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서 보게 되면 현재로부터 몇 년 전이라고 얘기하게 됐을 때는 1950년부터 몇 년 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해서 내용이 워낙 그 자료들이 없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역사 시대, 제가 문자나 문헌이 남아있는 시대가 아니고 선사 시대가 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물과 유적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그 역사 시대로의 전환기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이련 스님이 고기, 옛 기록으로 보여줬고, 그것이 이제 현대 사람들은 이제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유화 문명도 시기별로 쭉 살펴봤고, 또 이제 그 문헌 자료들도 이제 환인 시대, 환웅 시대, 단군 시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살펴봤던 그런 그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대략 이제 흥룡화 문화 시대가 환인 시대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 같고, 홍산 문화 시대가 이제 환웅 시대, 그리고 이제 하가전 문화 시대가 이제 단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점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신 분이 이제 그 송암 김영석 교수신데요. 이분이 이제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바로 전해에 낸 책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한국 고대 농업사 연구입니다. 물론 그 2년 전에 농업으로 본 한국 통사를 쓰셨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한국 고대 농업사 연구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작별 목차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책은 이제 1편, 2편,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3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그 통사적 안목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고대의 토지제도, 고대의 농업과 농민, 고대의 그 토지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놓으신 거고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제 1편과 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은 이제 고대의 농경 문화와 고조선의 성립 발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2편에서는 고조선 기사정권의 쇠망과 그 유민들의 국가 재건 운동에서 1장에서는 부여와 고구려의 국가 재건, 제2장에서는 진국의 남하, 사만 건설과 신라의 순장 관행 개혁, 제3장에서는 이제 백제 시원과 그 국가 재건의 성격에서 고대 국가에서 중세 국가의 전환기를 설명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성립기를 그동안 그 역사학계에 써보게 된다면 가장 이른 시기로 설정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고조선 국가를 이제 고대 국가로서 확정 지어 놓은 것도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다루는 문제는 이제 그 농경 문화의 시작과 동아시아의 북방민족 제1장에 대한 얘기고, 이제 제2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조선 당군 정권의 수립과 농업 생산의 기획화라고 해서 이제 그 당군 정권의 여러 가지 이제 수립부터 시작해서 국가 운영, 정치 운영 체계라든가 이제 강역, 그리고 이제 농업 정책, 농촌 음락 사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쓰고 계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 고대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고조선 당군 정권 내 갈등과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배층 내부의 갈등 구조, 음락사회 내부의 갈등 구조, 이제 갈등 구조의 심화와 그 대책의 요청 이렇게 되어 있고 4장에서 이제 고조선 기자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서 고대적 농업 사회 체제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서 기자 정권이 들어와서 했던 정치 개혁, 사회 개혁, 경제 개혁 이런 부분들도 설명했고요. 동시에 이게 그 고대 농업사 연구라고 하는 책 제목에 맞게 그 고조선 기자 정권의 농업 생산 정책으로서 농경 기술의 개량 발전, 농민의 저항에 대한 대비책, 그래서 이제 8조 근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권농이라고 해서 농업 생산의 동료와 회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기자 정권 시대 때 들어왔던 음락사회의 고대적, 호민적, 지배적 재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서술하시게 되면서 1장과 2장이 한국 고대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3장과 4장은 한국 고대 국가 발전 과정에 대한 그러한 이제 서술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그 요하문명, 일련의 당군 이야기, 또 장청 1호분의 널방 천문도와 함께 신석기 시대 때 요하문명과 한반도의 농경 관련 유물과 유적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내야지 이런 그 1, 2, 3장, 제1편에 관계되는 여러 이야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여기서 한번 그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그 고대 국가 성립 과정을 다루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요하문명 그리고 이제 그 고조선 그 관련 기록들, 이령과 이승효의 관련 기록들을 보게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6000년, 신석기 6000년에 대한 역사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크게 여기서는 이제 흥룡화 문화 환희시대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신석기 전기 이렇게 나눴고, 홍산 문화 환흥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석기 후기라고 하는 것이 됐고, 신석기 말에 들어와서 이제 당군 시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고대 국가 성립 시기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앞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요하문명 중에서 흥룡화라고 하는 문화와 홍산 문화, 그리고 하가점, 하층 문화, 상층 문화를 기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하가점, 하층, 상층 문제는 이제 그 BC 2000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당군이 BC 2333년이니까 그 하가점, 하층,
그 상층 문화는 이제 당군과 관련되는 걸로 보게 되고, 이제 홍산 문화라고 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략 이제 5,000년 정도 되는 시기와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이제 환웅 시대, 그리고 흑룡화 시대는 이제 그 환인 시대와 대비해서 본다고 하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요하 문명을 볼 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이제 그 한국사 혹은 중국사에 귀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BC 7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BC 1000년까지 아주 이게 그 단계적으로 그 요하 문명과 관련되는 그 구체적인 역사 현장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요하 문명을 저희가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기준을 설정할 때 그 쭉 시계열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이제 한국의 신석기 그 유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석기 유적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어떻게 이제 비교해 갈 거냐, 편년을 어떻게 지을 거냐, 시기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에 요하 문명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요하 문명 때 이미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환인 시대, 환웅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BC 6200년부터 5200년이라고 하는 흑룡화 문화하고, BC 4500년부터 BC 3000년경에 있었다고 하는 이제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 있었죠. 가령 이제 흑룡화 문화에서는 이제 취락지가 이렇게 나왔다.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 150기 정도가 나왔다. 이 부분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조화 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야생 기장이 아니라 재배 기장이라고 하는 거, 이 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확한 것을 이제 그 목걸이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돌로 만든 갈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억을 해두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사를 정리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동물 숭장이 나온 걸로 봐서 이 당시 사람들도 여전히 계세사상,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기가 BC 6200년부터 BC 5200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8000년이라든가 7000년 전에 있었던 그 흑룡화 문화, 요하 문명의 흑룡화 문화의 그 문화 지표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홍산 문화와 관련돼서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여신묘가 나오는 신전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여신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웅상도 같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이제 웅녀족과 관련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이미 이제 그 우하량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우리가 환웅 시대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양상들인데, 그런 문화 양상들이 이제 그 이련 스님이나 이승유가 준 정보하고 달리 이렇게 이제 그 유적 유물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될 수 있겠다, 설명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사원뿐만 아니라 재단과 적석총이 같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산지 유적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똑같이 우아량 유적처럼 원형 재단이 보이게 되고 또 그 비너스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풍부한 복부를 강조한 여신상 그리고 그렇게 이것이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때 지모신이라든가 생룡여신, 풍요신, 조상신과 관련되는 비너스상이 출토되어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한문명에서 배운 것 중에서 이제 환인 시대와 환웅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흑룡화 문화하고 이제 홍산 문화, 그 중에서 이제 우아량 문화와 동산지 유적에 대한 그러한 아주 지표가 될 만한 그러한 이제 그 유물 유적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거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이제 요한 문명에서 흑룡화, 홍산 문화에 대한 그런 아주 지표가 될 만한 그러한 그 유물 유적들에 대한 기억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스님이 제공했던 삼국유사의 고조선 관련 기록들을 검토해야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 사료에는 유물 유적 사료가 있죠. 구구와 발구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문헌 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물 유적 사료에는 말과 글이 없고 그 문자 문헌 사료에서는 유물 유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삶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사 시대에서는 이제 유물 유적 사료와 문자 문헌 사료의 종합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그 문자 문헌 사료가 동반되지 않는 선사 시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물 유적 사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자 문헌 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후대의 문자 문헌 사료를 기반으로 하는 통사적 안목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선사 시대가 역사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님은 신화라고 쓰지 않았죠. 옛기록, 곡이라고 썼는데 이제 근대 학문이 시작되면서 이제 신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신화에서는 역사적 시간, 역사적 공간,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들이 극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화에서 역사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또 시간도 풀어주고 공간도 풀어주고 인물도 풀어주고 사건도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유물 유적 사료가 알려주는 역사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한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환인으로 압축된 역사적 시간과 공간, 사건과 인물이 뭔가, 또 환웅으로 압축된 역사적 시간과 공간, 사건과 인물이 무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익인간, 그 다음에 천부인, 이러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당군이 아니고 이제 환인이었다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바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환웅에게 삼위태백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정할 수 있었던 주도권도 이제 환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인에게는 서자와 환웅이라는 자식 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설명드렸고요. 환인은 삼위태백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이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 있을 만큼 영역 장악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환인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정치 이념을 축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고 하는 정치 이념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초기 유화 문명과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유물 유적에서 볼 것처럼 이제 신석기 시대의 농업 공동체 혹은 이제 초기 농촌 공동체의 정치 이념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농업 공동체와 농촌 공동체는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인은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천부인 세계는 농업 공동체 역사에서 축적한 보물 혹은 상징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그 문자 문헌 자료하고 유물 유적 자료가 되어 있는 유화 문명과 그
그 유현 스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역사가적 안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자족과 환웅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환인, 서자, 환웅, 유 해가지고 그 아주 송암 선생의 독특한 해석 중에 하나가 옛날에 환인과 그의 아들 서자와 환웅이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환인의 역사성을 계승한 동급에 서자족과 환웅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석해낸 게 송암 선생의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아마도 서자족도 환웅족과 마찬가지로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환인의 통치 이념과 천부인의 통치 기준을 전수받았을 것이지만 서자족이 그 관할하는 통치 영역과 환웅족이 관할하는 통치 영역은 아마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웅 때 들어와서 이제 환인 시대와 다른 그런 게 시작이 되는데요.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이제 그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이제 신시라고 하는 불리는 곳을 이제 그 했었고요. 이때 이제 천황은 이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이제 그 농경, 국가명령, 질병, 형벌, 선악 등 세상 만사 360가지를 모두 주관하였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서 이게 무엇인가 그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영역들도 확장되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그런 원리들도 홍익인간에 더해서 무언가 확장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이제 환웅 시대 때 있었던 환웅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360여사를 어떻게 했냐면 제세, 세상에 있으면서 리화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리화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농업 공동체 시대 때 경험했던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한다는 것에 더해서 무언가 여기서 이제 그 농경을 한다든가 그 형벌, 선악들을 다스릴 때 만들었던 기준들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세 리화의 내용은 좀 더 우리가 검토하고 보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환웅시대 이제 고조선의 건설에는 정치 집단으로서 서자족, 풍백, 우사, 운사족 집단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그 명칭에서 짐작되듯이 담당 부서가 분담되고 있었습니다. 산업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들, 서자족 집단은 그런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인간 세상의 오행을 주관했고요. 풍백은 국정 운영을 주관했고 기상 농업에 관한 것은 이제 풍백, 우사, 운사족들이 이제 맡았는데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환인 시대와 다른 환웅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신석기 시대 6,000년을 쭉 지나오면서 농업에 대한 전문가적 경험과 식견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국가 전체의 농업 생산을 이제 계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정부 조직을 의 토대가 될 만한 그러한 이제 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스님이 저희한테 준 정보를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웅 시대에서 단군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 신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환웅 시대 최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화 문명의 홍산 문화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곰, 호랑이, 그리고 이제 환웅과 관련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스토리들 중에서 특히 곰과 관련해서 여화 문명과 상관성을 따져보는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돼서 이제 고조선의 개국 상황, 그러니까
한국 고대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단서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 더 했죠. 여기서 이제 그 고구려 그 5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지역은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난 이후에 그 집안 지역의 그 대왕묘에 있었던 그 장천 1호분 천장에 별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고조선이 쇠망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국가 재건 운동을 하게 되면서 고조선과 같은, 특히 이제 당군 정권과 같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데서 이 그림은 이제 고구려 건국과 관련되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분묘의 그 주인공들도 그러한 국가 재건 운동을 한 주요 인물이 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천 1호부는 주몽사후의 한참 뒤에 이제 그 주몽을 기념하는 주몽 기념관적인 뜻을 가지고 아마 조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대왕귀족, 그러니까 그 분묘의 주인공은 사후에 선조의 하늘나라로 돌아오고자 함이었고, 그들이 선조 이래의 하늘 신앙을 지켜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선조의 개국 사정을 이제 별자리로 기술한 하나의 이제 역사 서술이었다. 또 이런 유물들도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요약하는 부분들을 이제 서익 선생하고 이제 김영수 선생 두 분이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위 정치체 사이에 맺어진 연맹 관계의 유형은 해당 단위 정치체의 세력 규모와 지정학적인 위치, 발전 단계 등에 따라서 균질적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장자, 그러니까 무덤 주인이 죽어서 돌아갈 조상의 세계를 묘사한 그 고구려 장천 1호분의 천장 벽화의 1월 성신도를 보게 되면, 고분 주인공은 자기 조상이 최소 3가지 형태의 다양한 연맹 관계로 단위 정치체들을 결속시켜서 대규모의 사회를 건설했던 것으로 인식했다고 이제 분석하고 계시고요. 실제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별과 별 사이의 허공을 이제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한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대각선으로 선으로 그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별과 별 사이도 다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야말로 1월 성신도가 자연의 하늘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피장자가 상상한 조상의 세계를 묘사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고, 여기서 보면 해와 달은,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가운데 왼쪽에 있는 게 삼조고 오른쪽이 이제 그 두꺼비와 토끼인데, 그 해와 달은 왕과 왕비가 속한 단위 정치체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북두칠성과 아래 그 북극 5성의 무별들은 귀족급의 단위 정치체들을 이제 형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흥미로운 사실은 별과 별 사이에 그어 서로 연결한 선을 실성과 점선을 이용해서 이제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위 정치체들 사이에 맺어진 서로 다른 유형의 연맹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별의 이름이 서자별, 또 풍백별 이렇게 한 사실로 미뤄봐서 이는 거의 틀림없이 고조선 또는 그 인식이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역사 기억 속의 정치 사회상을 표현한 그림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김영수 선생을 이어서 이제 환웅별은 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웅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 당군왕검도 해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서자별, 그러니까 환웅과 같이 등장했던 서자는 어떤 족이냐라고 보는 건데, 서자별은 북극성, 여기서 보면 이제 북극 5성 1, 2, 3, 4, 5성 중에서 제 3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성으로서 주로 이제 그 관할을 하는 부분은 이제 오행을 관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보면 서자별은 인간 사회의 의식주 문제하고 산업을 주관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리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서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풍백별은 동방의 기성, 우삼우삼별은 서방의 필성, 이렇게 한 부분들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제1장, 이제 그 농경문화의 시작과 동아시아 북반민족을 이제 먼저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된 것이 이제 고조선 당군 정권의 수립과 농업생산의 기획화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킬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앞시기는 당연히 이제 선사시대, 그러니까 이제 문자 문헌 자료들은 없고 유물 유적 사료들로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소위 이제 농업 인력들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우선 이제 농민들로 보게 되면 이제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확물이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이제 유화 문명의 흑융화 문화, 홍산 문화, 하가정 하층 문화의 신석 시대 곡물로서 이제 수수조 기장, 신랑 유적에서 기장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곡물들은 이제 한랭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조속하는 밭작물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지역에는 이제 농민들이 농경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돌 농기구들도 있었는데, 돌도끼라든가 돌괭이, 돌보습, 돌호미, 돌자귀, 돌가래, 돌후치, 갈돌 등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돌도끼와 돌괭이 등은 농지 개발용 농구가 이제 많이 발굴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서는 후대까지 오래도록 전통이 남는 화경을 통한 개발도 아마 널리 이용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때 이제 요하 지역의 요하 문명 지역에서의 이제 재배 곡물 상황들입니다. 이런 유물들이 이제 발굴되어 있으니까 이 발굴 유물들로 비춰봤을 때 이제 신석 시대 때의 농업 환경은 이런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한반도 농경 문화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한반도 지역에서도 서포항 유적이라든가 공산 유적, 지탐리 유적 등에서 돌괭이라든가 사슴뿔 괭이, 투지개, 보습, 갈돌들이 추적되고요. 또 이제 동산도 유적, 지탐리 유적에서는 이제 조와 수수, BC 336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홍산 문화와 관련되는 그 시기에 조수수도 역시 같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지탐리 유적의 그런 농경 수준은 홍산 문화의 농경 수준하고도 아주 유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굴되는 옥천 대천리 신석기 유적에서는 이제 3500년, 3000년 역시 이것도 이제 홍산문화 시기적으로 같은데 보리와 밀이 나와 있었고요. 또 진주 평가동에서 보면 조기장, 콩속 종자, 팥속 종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홍산문화하고 거의 같은 시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성 문암리 신석기 유적에서는 이제 신석기 시대 중기에 밭과 관련된 유구가 발굴되어 있었는데 그 시기는 거의 이제 5000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홍산 문화 아주 초창기 시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하 문명의 농경 문화하고 한반도의 농경 문화의 시기적 관련성들, 지역적 관련성들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의 농사는 처음에는 이제 투지개 농사, 괭이 농사로 출발하였으나 다음에는 이제 점차 호미 농사, 보습 농사로 발전하게 되어 있었고요. 또 개, 돼지, 그리고 좀 늦게는 이제 염소들 가축도, 이제 가축 사육도 이제 하는 그런 문화를 갖추고 있었다 되어 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흥미로운 그 발굴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 한반도 중부지방 이남에서는 이제 벼농사도 굉장히 행해졌었죠. 수도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주 흠암리에서는 기원전 1천 수백 년까지 올라가는 탄화비가 발굴되고 있었고요. 이제 그 한강 하류라고 하는 일산 고양 지역에서는 이제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 무렵에 이제 재배벼 벽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가와지 벽시라고 하는데, 이런 가와지 벽시가 토타층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홍산 문화와 같은 지역, 같은 그런 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그 한강 상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청원군 소로리 지역에서 이제 1만 수천 년들, 1만 5천 년으로 이제 발굴한 분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야생벼인지 아니면 재배벼인지가 논의는 많지만 그런 벽시가 발굴되어 있었죠. 그 벽시를 우리는 소로리 벽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소로리 벽시가 야생벼일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원산지의 이 야생벼를 시대가 쭉 이어져 가게 되면서 이제 재배벼로서 이제 순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신석기 시대의 한반도에서는 유화 문명과도 연계되면서 점점 오공농사와 벼농사가 널리 재배되고 발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신석기 문화를, 이제 신석기 시대의 6천년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그 신석기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 환인 시대, 그리고 이제 흑융화 문화, 환웅 시대, 홍산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 신석기 시대 6천년 중에서 이제 전반기에 해당되는 시대에서는 이제 농업 생산의 주체가 이제 주로 농업 공동체가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농촌 공동체로 이제 변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농업 공동체가 뭐냐, 또 농촌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원시 사회에서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는 가족 혹은 시족이 중심되는 이제 시족 공동체, 이제 원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부장적 시족장 지위 아래서 경제 활동,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모인 그 공동체를 우리는 농업 공동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 공동체는 그 농업 활동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극대화하고, 또 이제 공동체 성원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목표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공동체 성원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농업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대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농업 공동화 원칙입니다. 이 농업 공동화 원칙은 그 지역의 농지나 택지를 공동체가 소유 지배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농업 공동체 성원들에게 그 농지의 택지를 적절히 분배하고 점유 경작토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택지뿐만 아니라 산림지나 소택지나 수자원들도 공동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농업 생산 과정 중에서 어려운 일들은 공동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농기구들도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공동체와 교환을 하거나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농업 생산의 결실 수확물도 이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서 분배 및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이를 소유 지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농업 공동화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농지 소유 공동화, 농업 생산 공동화, 농업 소득 분배를 공동화하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신석기 시대 초기 원시 시적 사회, 농업 공동체 사회의 경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통치 이념이 왜 생겼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역시 농업 공동화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와 상응해서 이제 농업 공동체의 농업 공동화 원칙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석시대 말기가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발달을 합니다. 또 농경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는데 농경 문화 발달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농경 문화가 특히 발달한 선진 지역 농업 공동체 내부에서는 이게 농업 공동화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 이르긴 하지만 부족사회의 지도층이라든가 능력 있는 민들에 의한 농업 생산 개별화와 잉여가 생기게 되고요. 농업 생산의 개별화와 잉여가 생기게 되면 이제 농지의 사적 소유권도 대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사회가 분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전문직이 형성되고 이제 신분 계급이 출현하는 사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웅시대 때 인간의 이제 360개의 일들을 주관하는 전문가 집단이 생기는 것들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360여 가지의 굉장히 세분화된 일들이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그런 전문직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걸 통과하는 사람들도 필요했겠죠. 그리고 이제 인구의 증가와 이동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 큰 규모의 농촌들, 이제 음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농경지 속에서만 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농경지 자체를 그 경작하기 위한 농민들만 되는데 여러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다 큰 농촌, 음락에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사정이 될 거고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미숙하지만 이제 구급이라고 하는 영역도 생기게 되고 이제 정치 권력이 조직화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농업 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제 현진화된 농업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이 종래의 농업 공동체 원칙으로서는 운영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진화된 농촌 환경에 맞게 이제 새로운 사회 조건에 맞춰서 원칙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농업 공동체 원칙이 질적으로 크게 변동하게 되면서 그 기능이 이제 농촌이나 음락 사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래 농업 공동체의 농업 공동화 원칙이 이완 해체되게 되면서 농촌 음락 사회를 기준으로 새로 마련한 농업 생산 원칙, 즉 농업 공동체의 농업 생산 개별화 원칙으로서의 큰 변동 이행이 확대하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는 역사 발전의 한 추세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시간이 흐르고 농경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는 점차 농업 공동체의 농업 공동화 정책으로서 농업 생산을 하던 원칙에서 벗어나서 농촌 공동체의 농업 생산 개별화 원칙으로 운영되는 바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여러 후진 지역으로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겠죠. 네, 이러한 큰 변동 과정에 있었는데 이런 변화 과정을 이제 우리가 그 좀 더 이제 눈에 보일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적 유물로 설명되고 있는 홍산 문화하고 이제 고조선과의 관계를 보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유화 문명의 여러 문화 단계 가운데서도 이제 고조선의 흑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홍산 문화 단계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홍산 문화의 동부 지역에 그 있었던 부족 국가였던 이제 청구국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구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책 그 중에서 사마상여라고 하는 사람의 열전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청구국은 그 해동 300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든가 청구는 그 청구국의 국명이 됐던 청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산명이었고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구미호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해외, 거기서 이제 그 제 해외라고 했는데, 그 바다 바깥쪽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바깥쪽은 이제 주로 이제 바레마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되는 것이 있다고 보게 되면, 이 청구국이라고 하는 존재, 고조선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청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홍산 문화의 동부 중심 지역인 중국의 동변에서 바레마를 거쳐서 동으로 300리 되는 곳에 청구라는 산 언덕 위 구릉지대에 있었다라고 이제 일단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구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화해서 어느 지역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홍산 문화의 주요 특징이 나타나는 이제 동산치하고 우하량의 여신묘하고 상관성을 따져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동산치 지역은 이제 왼쪽의 지도에서 보게 되면 아래쪽 빨간 선 안에 있는 지역이 동산치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이 동산치 지역인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이제 동산치에 이제 원형 재단이 있는데, 이 원형 재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이제 그 송암 선생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수준이 아직 고도로 발전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이웃 민족 문명과 경쟁하려고 하면 이제 동류 부족 집단들의 결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청구국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신앙하고 있는 이제 샤만교의 하늘 신앙, 천신 숭배를 위한 재단도 겸해서 재단 겸 정치 집회소를 마련한 것이 동산치의 원형재단 부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천군의 임무를 맡았던 것이 이제 치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종교적 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에 필요한 신녀와 무녀가 필요했을 텐데, 그때 이제 신녀, 무녀들이 위해서 필요했던 공간이 신전으로 조성한 것이 이제 여신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면서 그 동산치의 원형재단과 관련되는 부속 그 유적들은 모두 이제 청구국에 관련되는 그런 유적 유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청구국은 이제 농경국가인데요. 당연히 농경국가였죠. 이제 어떤 농경국가였는가 하게 되면, 이때 당시는 이제 돌보습으로 유명하지만 돌도끼, 돌자귀, 돌가래, 갈판, 그 돌칼, 돌호미가 이제 다량 출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형적인 돌호미들도 이제 발견되고 있는 걸 보면, 요 홍산 문화 단계는 이른바 이제 그 괭이 농사, 호미 농경 단계로 이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청국 국민들은 비교적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였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시기 때에는 이미 그 농업 생산이 아주 발전을 해서 사유재산제가 촉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농업 공동화에서 이제 농업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촉진이 되게 되면 이는 이제 신분 계급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 권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그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통해서 소위 인간과 관련되는 360여 가지 일들을 관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생기게 되는 것도 이제 정치 권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심도 깊이 생각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그 홍산 문화권에서 발굴된 적성청, 석간묘의 묘제가 몇 등급으로 분화되고 있다. 또 칠항의 구성 또는 몇 등급으로 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서 이때가 이제 그 아주 초기 고대국가 성립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때 초기 고대국가 성립의 이제 주체로서 이제 청구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고 있음을 하나의 증거로서, 단서로서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서 요 장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구국의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청군의 임무를 맡았던 치우가 겪었던 이제 황제와의 대결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2장 고조선 당군 정권의 수립과 농업 생산의 기획화에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유화 문명 그리고 이제 그 이련 스님이 제공하고 있는 그 고기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제 장천 1호묘 그리고 이제 그 선사시대 때 유화 지역과 유화 문명 지역과 한반도 지역에 나왔던 신석기 유물 유적들에 대한 특히 이제 농경 관련 유물 유적들을 종합을 해서 고대 국가 성립 전후를 해서 그 어떠한 사회 변동이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전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다음 장에서의 고조선 당군 정권의 수립들도 훨씬 이제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